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10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는데 정부 24를 비롯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먹통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정진명 기자, 지금은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5층 창문이 깨져 있고 주변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한때 뿜어져 나오던 연기는 사그라들었지만 매캐한 냄새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건물 5층 전산실에서 시작된 불은 10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진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소방 차량 수십 대와 소방대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불이 왜 갑자기 난 건가요? 불은 전산실 안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에 났습니다. 배터리와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을 내렸는데 갑자기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대 작업자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불은 전산실 내로 번져 배터리 384개를 모두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불에 탄 배터리를 밖으로 꺼내 수조에 담그는 등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안의 온도가 160도까지 치솟았지만 서버 훼손 우려로 많은 물을 뿌리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다량의 물을 주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폭주가를 좀 지연시킨 작전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 주수하면서. 네, 그리고 이번 화재로 정부의 행정 시스템 상당수가 가동을 멈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불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화재의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5층 전산실 70개지만 시스템 보호를 위해 전원을 차단하면서 대전에서 맡고 있는 전 시스템이 중단됐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단순히 전원을 켜는 것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절차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재가동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해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완진 선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길을 모두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전산망 한 곳이 화재로 가동을 멈추자 우리 일상생활도 일부 같이 멈췄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이 먹통이 됐고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되는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터넷 우체국이 먹통이 되면서 우체국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막혔습니다. 우편 서비스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우편물 접수와 구분, 배송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상되는 우편 물량은 약 160만 개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로컬 컴퓨터에 그냥 접수 파일이 쌓이는 것이고 그 파일을 구분과 배달 쪽으로 다시 별도로 모아서 보내줘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온라인 접수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앱도 일부 기능이 제한됐습니다. 일부 은행은 정부 시스템과 연동된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만 하는 모바일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이나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모바일 신분증 업무와 행안부 관련 일부 업무가 좀 중단된 상태이고요. 복구 조치가 되는 대로 저희 은행에서도 관련 서비스들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중단으로 병원과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 전산망도 타격을 입어 홈페이지 등이 모두 다운됐습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 사이트와 국민신문고 등도 계속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방본부의 119 신고 체계도 비상입니다. 현재 문자나 영상 신고는 안 되고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국정자원 본원이 아닌 별도 전산망을 이용 중인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대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JTBC 박주도입니다. 네, 이번 화재의 원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이었습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켰던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도 리튬 배터리 때문이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없도록 방법이 없을지 김태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난 불은 5층 전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발생 최초 지점은 5층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었습니다. 불이 난 배터리는 보증 기한이 10년인데 불과 1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손상되면 순식간에 온도가 최대 섭씨 10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 고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 있어도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언제라도 폭발로. 문제는 이러한 화재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진압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마땅한 소화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량의 물을 뿌려서 배터리를 담궈서 냉각 소화와. 하지만 많은 물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기 때문에 각종 전산 정보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앞서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빚은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 화재 원인이었고 진화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일단 어떤 곳인가요?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600개 정부 서비스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또 광주와 대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는 정부 24시나 조달청 나라장터 같은 주요 국가정보 시스템 서버가 모여 있습니다. 행안부나 경찰청, 외교부 같은 중앙행정기관 서버도 이곳에 두고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전산망의 심장 같은 곳인 건데 정부가 이런 일에 이제 대비를 하겠다라면서 과거에 설명을 했던 적이 있다고요? 네, 2022년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도 배터리 화재 때문에 10시간 동안 서버가 목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이 했습니다. 당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우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나 지진에 대비해서 대전 센터와 광주 센터 사이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불은 다 완전히 잡혔다, 완지는 됐다고는 하지만 복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구 시스템은 갖췄는데 그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화재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서비스는 대전 본원에 있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광주 센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내에 복구가 됐어야 했는데 안 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대전과 광주 사이에 재해복구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만 구축이 됐다. 최소 규모로만 구축이 되어서 가동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이중화 작업이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의 가동이 중단이 됐을 때 다른 쪽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전산망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네, 2년 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인데요.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걸 계기로 정부는 전산 장애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만 하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카카오 사태 때 민간 기업에는 엄격한 수준의 데이터 관리를 요구를 했는데 훨씬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정부가 정작 그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당장 언제쯤 복구가 될지 그게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뭐 불을 끄느라 복구 작업에 곧바로 착수를 못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 설명은 3시간 이내 복구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지금은 화재라는 원인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화재 진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폭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대개는 화재가 제일 큰 장애 중에 하나예요. 배터리가 잔뜩 쌓여있는 서버 시스템에 불이 날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세워야 그 정확한 재난 대비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 28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장작을 태우려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바위들이 바닥을 나뒹굽니다. 불가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주저앉았고 가마디 벽면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찜질방 앞입니다. 곳곳에 열을 내기 위한 가스통이 보이는데요.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불렸던 곳인데 현재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서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로 직원과 이용객 28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60대 남성 직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용객 2명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거기 새카매지면서 뭐가 이렇게 막 튀어 날라와가지고 저는 여기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멍 들고 어린아이들은 울고불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서로 이제 사람들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었죠. 우왕좌왕. 그래도 이번 사고는 찜질방 직원이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장작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꺼진 채 가스만 나오는 토치를 다시 켜는 순간 폭발한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쉬러 온 이용객들은 혼비백산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너무 팡 터져서 너무 그 소리에 놀래서 이 불을 쬐고 있다가 앉았다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서 넘어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평상 있는 데서 밥 뭐 드시던 분들 맞고 저게 만약에 같이 터졌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회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놓고 여야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완성을 위해 시급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요한 쟁점 모두 미루어 놨습니다. 단 한 사람, 정무직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당 법안의 방통위 소속 공무원 중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아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던 이 위원장이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사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을 완성하기 위해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월 통과한 방송 3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또 이번 법안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나뉘어져 있던 미디어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을 관리하는 문제, 또 중복 규제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 이런 그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오늘 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해당 법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면 새로운 방송미디어 통신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여당의 국회 운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회의가 29일까지 네, 예정이 돼 있고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조금 뒤에 이제 표결을 할 텐데 야당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정치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급변하는 방송, 통신,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서 새로운 독립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방향성과 고민을 담은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안이 처리가 되면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그럼 언제 끝나는 건가요? 네, 이 법안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공포되는 즉시 바로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심각하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해라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진즉에 제가 국민의힘 수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로 정부 통신망이 70개의 통신망이 마비된 상태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태인데 필리버스터를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거대 여당이 하루에 한 개 법안씩 단독 처리하고 또 야당은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이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무한 필리버스터가 반복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내 지도부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도 맡고 있어서 운영위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국회와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김 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할 걸로 보시나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는 통상 관례적으로 출석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문제는 김현지 비서관의 업무인, 고유 업무인 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고유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국감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민정수석 그동안 민정수석 잘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민정수석 그다음에 곧 있을 인사수석까지도 기관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린 자세로 국감에 임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국감을 활용하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일에 열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3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도부 협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급발진했다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원내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30일 오후 2시에 청문회가 정해진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그동안 국민적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혹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상권 분립의 훼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65조 121조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을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의 반론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15%만 적용받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수출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moving into the U.S. so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If we didn't have that, they wouldn't do it, but they are moving in. 다만 유럽연합과 일본은 예외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에서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일본도 이달 초 의약품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상한선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유럽과 일본 의약품은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아직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당분간 의약품 100% 관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의약품 수입액 중 한국산 비중은 약 1.9%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4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자동차 관세에서도 유럽연합과 일본은 15%를 확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늦어져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이 늘어날수록 산업 전반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연설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 제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두 정상의 온도차가 뚜렷해지면서 종전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가자지구 종전과 관련해 나흘째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think we have maybe a deal on Gaza, very close to a deal on Gaza. I think it's a deal that will get the hostages back. It's going to be a deal that will end the war.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I'm not allowing Israel to annex the West Bank. There's been enough. It's time to stop now. 사실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사태를 더 키우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른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마스 잔존 세력을 끝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vow to repeat the atrocities of October 7th again and again and again, no matter how diminished their forces. That is why Israel must finish the job. 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을 겨냥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해법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타협점을 찾은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 정상의 입장 차이만 더 뚜렷해진 셈입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온도차까지 겹치면서 종전 해법이 단기간에 마련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안전보장 방법은 핵 무력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비핵화는 어림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안전과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방법은 핵 무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핵 대응 태세를 진화시키는 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도 했습니다. 핵 방패와 검을 부단히 벼리고 갱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던 김 위원장이 일주일도 안 돼 핵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도 조현 외교장관과 랜다우 부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도 오늘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로 만나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서 김해 공항에 갇혀 살던 아프리카 기니 남성이 5달 만에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난민 심사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고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입출국이 막혀 뉴욕 공항에 갇힌 난민을 그린 영화 터미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망명을 희망하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은 5개월가량 대기시설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기니에서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 인정 심사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제공되는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상비약도 변호사 접견 때만 전달받았다며 감옥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Enfermé dans la salle d'attente, sans liberté, sans limite et sans assez de conditions de vie humaine.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변호인단이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이 남성은 국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2달 전 난민 심사 불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는 부산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항소 포기와 난민 인정 심사를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 3심까지 확정될 때까지도 계속 못 나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국적이 달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은 보장받아야 되는 인권이 있지 않나? 한국판 터미널 논란에 인권 침해 시비까지 일자 법무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26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지만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3% 이하에 불과해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잠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뒤로 시민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7시 20분부터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됩니다. 제디도 보시듯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꽃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본행사인 불꽃쇼엔 이탈리아와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서도 70여 분간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각국의 화려한 불꽃들이 잠시 뒤면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 자리 잡기 경쟁이 어제부터 치열했다고요?
네, 저희 JTBC가 이곳 여의도 현장을 어제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돗자리를 놔두거나 캠핑 자리를 놓고 가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 식당과 카페에선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자리를 웃돈을 주고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한강공원엔 많은 시민들이 왔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에서 버스 타고 와서 1시쯤 도착했습니다. 늦게 올수록 아예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도 없다 해가지고. 네, 안전 관리는 괜찮습니까? 네,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경찰은 기동대 37개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새벽 인터넷 사이트에 테러 예고글이 올라온 만큼 경찰은 기동대뿐만 아니라 특공대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인근엔 교통도 통제가 되는데요. 이 여의나루역에서 63빌딩까지 1.5km 구간은 밤 11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그리고 원효대교도 차선이 일부 통제되고요. 지하철 5선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몰리면서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이 경찰 등 현장 통제에 잘 따라서 이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JTBC 윤정두입니다. 운전석도 운전대도 없는 버스가 서울 도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일대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를 김재현 기자가 타봤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로봇처럼 생긴 직육면체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평일 낮 청계천 일대를 순환하는 청계 A01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버스에 탑승해보니 내부엔 운전석이 없고요. 운전대와 페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승객들이 앉는 좌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선 그동안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버스와 택시 등 7개 노선을 운영해왔는데 이렇게 운전석까지 없는 차량이 정식 운행되는 건 처음입니다. 좌우를 살피며 좌회전을 하고 능숙하게 차선을 바꾸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섭니다. 전후 좌우 17개 센서로 신호와 인근 사물을 인식해 가속과 감속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스쿨존에 진입하거나 장애물로 막히는 등 돌발 상황에서 수동 모드로 여러 차례 전환했는데 자율주행을 시제합니다. 이 경우 뒷좌석에 탄 시험 운전자가 게임기처럼 생긴 조이스틱으로 차량을 직접 조작합니다. 도심 곳곳 불법 주정차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접 탑승해본 시민들은 흥미로워하면서도 아직 보완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간 급정거라든가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기사님이 운전하는 것처럼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니까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죠. 서울시와 업체 측은 시범 운영을 하며 자율주행 안정성을 더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유료화와 함께 점차 운영 시간과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 연단에 오르자 각국 대표단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합니다. 가자 전쟁 범죄에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반대로 일부 청중은 기립박수로 맞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의 텅 빈 회의장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에서 60mm, 충청권과 전라권 10에서 40mm, 경상권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를 나타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